많은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셔요. 정말 미국 경기가 침체가는지 네. 아니면 뭐 침체를 좀 피할 수 있는지. 이 경제 고통지수 실업률하고 물가 상승률을 합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이 되고 오히려 이제 고통지수 자체가 급등을 하게 되면 경기 침체가 항상 왔었습니다. 이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경제 고통지수 자체는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상황하고는 완전히 반대. 그 가게가 돼지저금통 위에 올라앉아 있다는 표현을 이제 했습니다. 이제 뭐 가을에 다 떨어진다고. 이제 주가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워낙 과거에 많이 올라서 예. 이 소위 베비붐 세대가 갖고 있는 순자산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시장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상현 전문위원 모셔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오랜만에 뵙는 네, 거죠. 뭔가.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얘기를 네. 해주실까요? 예, 뭐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최근 또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 어저께 뭐 FOMC 의사록에도 올 4분기 내년 1분기에 걸쳐서 뭐 소프트한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여전히 좀 얘기가 당겼고요. 또 최근에 제가 뭐 여러 가지 기관에 이제 세미나를 가고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셔요, 정말. 이 상황을 경기가 이게 어디로 가는 건지. 맞습니다. 예, 뭐 상반기에 나스닥은 뭐 83년 이후 지금 최고 상승률을 맞아요. 보이고 있고. 상반기에. 예. 네. 국가마다 뭐 금리 속도라든지 또 경기 상황도 상당히 또 다른 상황들이어서 과연 지금 정말 미국 경기가 침체가는지 아니면 뭐 침체를 좀 피할 수 있는지 뭐 항상 우리가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뭐 맞을지 틀릴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간단히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로 침체 가는지가 아니라 정말로 안 가나 좀 그렇죠. 지표가 좀 잘 나오고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제 침체를 얘기하시는 분들의 가장 대표적으로 드는 이제 그 지표 중에 하나가 제가 화면에 보여드릴 텐데요. 그 파란색으로 있는 그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는 이게 결국 지금 마이너스 역전 현상 자체가 이제 장기화되는 상황들이어서 이거를 보게 되면 뭐 침체 안 갈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들이고 또 엊그제 나왔던 ISM 제조업 지수 자체도 오늘 침체 수준까지 사실은 근접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침체가 아니다라고 표현하기가 사실 조금 안 간다라고 이제 장담하기 어려운데 제가 오늘 조금 반박 비슷하게 조금 이제 갖고 온 거는 그 오렌지색으로 좀 화면상에 나오는 오렌지색으로 보여드리는 이 경제 고통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고통 지수라는 건 단순합니다. 실업률하고 물가 상승률을 합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실업률이 올라갈 거고 이제 물가가 안 좋다라는 부분 자체도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니까 이 두 개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계 소비 여력 자체가 확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보면 이 경제 고통 지수 자체가 급등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이 되고 오히려 이제 고통 지수 자체가 급등을 하게 되면 경기 침체가 항상 왔었습니다. 네. 뭐 당연한 얘기죠. 가계가 뭐 워낙 이제 실업률도 안 좋고 물가도 높으니까 소비를 못 하게 되니까.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하나 이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경제 고통 지수 자체는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물가는 지금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고용은 사실은 거의 보합으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렇네요. 네, 오히려 이제 가계 쪽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소비를 줄일 이유가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오히려 더 줄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80년대 상황하고는 완전히 반대. 그러니까 80년대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80년대는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역전이 상당히 장기화됐고 그때는 이제 실업률도 높고 물가도 높다 보니까 경기가 바로 침체에 갔던 시기인데 지금은 그 상황과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차별화되는 어떤 이러한 상황으로 좀 가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 저는 아직도 뭐 저희가 이제 올 계속해서 로랜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의 어떠한 상황이라고 보면 경기가 침체 가기가 그렇게 뭐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하나만 가지고 침체를 얘기하기에는 조금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저 그래프에서 80년대는 이렇게 하나 내려오고 오렌지색은 내려가고 파란색은 올라가고 지금 둘 다 내려오는 거죠? 예, 둘 다 내려오는 거죠. 결국은 실업률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저렇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고용시장이 탄탄하니까 저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물가도 올라가면서 실업률도 같이 이제 따라서 올라가고 그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침체죠. 침체인데. 근데 지금은 그 형태가 아닌데 그러면 왜 이러한 형태들이 나올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면 몇 가지 좀 구조적인 부분들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와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미국의 가계 자체가 조금은 좀 돈이 많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러한 표현을 쓴 게 참 눈에 띈 것 같은데 그 가게가 돼지저금통 위에 올라앉아 있다는 표현을 이제 했습니다. 이제 뭐 가을에 다 떨어진다고. 아, 네. 근데 그게 이제 정금 지급 뭐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제 주가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워낙 과거에 많이 올라서 예. 이 소위 베비붐 세대가 갖고 있는 순자산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네. 여전히. 예, 그게 네. 이제 보게 되면 한 100조 달러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미국 순자산 가격 전체가 한 150조 달러니까 그러니까 얼마를 갖고 있는 거예요? 70% 정도를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그 정도를 들고 있으니까 그 미국 베이비붐 세대 얘기를 우리가 네. 했었는데. 맞아요. 그 세대들이 워낙 돈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금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큰 충격이 사실은 없다. 과거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도 있고 또 최근에 미국의 주택시장 자체가 상당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젊은 사람들이 돈을 쓰는데 이제 과도한 이제 모기지 금리 뭐 이런 것들을 네. 이제 많이 썼는데 일단 부모한테 빌려다 쓴다는 거죠. 대물림이 된다는 거죠, 부에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도 하나 이제 미국의 좀 구조적인 변화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조금 눈에 띄는 게 미국의 그 건설 투자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특히 주택이 아닌 비주택 부분. 그러니까 그거는 뭐 많은 분들이 와서 얘기할 때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 자체가 상당히 성과를 얻으면서 공장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그 건설 투자 자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얘기는 또 한편에서 얘기해 보면은 고용 시장 자체가 그렇게 건설 고용 시장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당분간 고용 시장 자체가 뭐 둔화는 되긴 하겠지만 과거 어떤 침체 국면처럼 일자리가 이제 없어지거나 뭐 이러한 국면으로 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적어도 올해 내에 보게 되면 그렇게 뭐 침체 뭐 이러한 쪽으로 가기도 사실은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요즘 신규 주택만 좋은 것이 아니라 네. 주택 아닌 비주택도 건설이 좋습니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상업 부동산이 어쩌고 그러니까 뭐, 부동산 예.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크게 세 가지 보면 이제 그 네. 제일 좋은 거는 비주택 시장이고요. 주택 투자.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공장을 짓고 하는 네. 것들이 제일 좋은 부분들이고 예. 두 번째 주택 시장은 이제 좀 떨어지다가 최근에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한 거고 네. 상업용 부동산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이게 상업용 부동산과 지금 말씀하신 건 다른 거네요.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상업용 오피스라든지 뭐 이러한 기본적으로 져 있는 것들의 예, 공실률이라든지 예.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손실이 나는 부분들이고 요거는 공장 주로. 공장, 예, 공장이나 뭐 인프라라든지 뭐 이러한 쪽에 그렇군요. 예, 그러한 쪽에서의 투자 자체는 상당히 뭐 역사상 제조업 그 건설 투자는 역사상 최고치로 보시는 그렇네요. 이거 좀 구분해서 봐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네. 지금 미국의 상황 자체가 이게 하나만 지표를 가지고 해석하기가 정말 어려운 지금 상황들이 좀 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또 뭐 특히 이제 뭐 우리가 제기하는 기술주 이러한 것들은 뭐 계속 또 돈을 네. 좀 잘 벌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뭐 과거와 같이 일률적으로 어떤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하나 또 ISM 제조업 지수 하나만을 가지고 경기를 판단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고요. 전통적으로는 그 두 개를 제일 많이 보나요? 예, ISM하고 저기 장단기 스프레드, 예, 그걸 제일 많이 스프레드. 보죠. 예, 그래서 예. 얘기를 하는데 어제 또 OECD에서 발표된 그 미국 경기 선행 지수를 보게 되면 4월하고 5월하고 이제 수치가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더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게 오히려 그러면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보게 되면 미국은 그럼 바닥인가라는 어떤 또 착각을 좀 일으킬 수 있고 해서 뭐 제가 뭐 장담스럽게 미국 경기가 여기서 뭐 회복 뭐 이러한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최소한 지금 시장에서 계속 얘기되는 침체 자체는 조금 피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다만 경기 모멘텀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하반기에 미국 모멘텀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의미하는 거는 그만큼 미국의 어떤 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들은 좀 분명하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 사이클에 관련돼서요. 우리가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보면 뭐 순서가 있었잖아요. 유럽이 네. 먼저 가고 중국 가고 미국 가고 했는데 그 순서가 아직도 유효합니까? 요새는 그게 조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국은 좀 잘 나가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근데 미국이 사실은 그 경기 순서로만 보면 잘 나가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려오기 네. 시작했으니까. 근데 사실은 OECD 경기 선행 지수만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사실은 이제 반등을 한 건 독일입니다. 네. 그다음 중국, 미국, 네. 그러니까 미국, 한국이 예, 비슷하게 그렇긴 예. 하긴 한데. 그렇게 하는데 이제 실제 이제 나오는 어떤 지표라든지 경기 상황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게 좀 뒤죽박죽 이상.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이후에 그냥 다 뭉개져가지고 네.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다 네. 어떻게 보면 다 침체니까 네. 이게 살아나면서
이제 순서 없이 그냥 막 살아나는 그러니까 그것이 건가요? 이제 자국 내 어떤 통화 정책이라는 네. 부분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이제 코로나 정책의 어떤 방역의 그 개방 속도, 그러니까 네. 속도라든지 누가 먼저 했느냐라는 부분도 하나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대내의 각종 지정학적 리스크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유럽은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네. 것이 작년에 워낙 에너지 가격을 급등을 네. 시키면서 예상치 못한 침체를 사실은 네. 경기 둔화를 일으킨 부분들이고 중국은 뭐 코로나 방역에다가 미중 갈등 문제 뭐 이러한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제대로 회복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지금 하나 어떠한 그 글로벌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회복이 됐다라고 하면 과거의 어떤 뭐 순서에 따라서 이제 네. 갈 텐데 지금은 교육 자체도 전체적으로 조금 둔화가 되는 추세여서 아, 기본적으로 내수 경기 자체가 얼마만큼 버티냐에 따라서 사실은 경기의 흐름 자체가 좀 좌우되는 그러한 그러네요. 측면에서 보면은 제일 요새 가장 핫한 일본이 내수 측면에서 보면 가장 좀 좋지 그러게요. 않나라는 좀 생각을 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사실 코로나 이후에 워낙에 많은 돈이 풀려서 뭐 앞서선 비유 표현이 돼지 저금통 위에 가게가 앉아있다라는 표현이 뭐 나오기도 하고 각종 지표들이 뭐 주택 경기, 건설 투자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와 경제 고통 지수 자체가 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짚어봤는데 하나 또 강한 게 소비 예. 쪽도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예, 소비가 예. 워낙 중요한데. 예, 예. 그러니까 미국 네. 소비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네. 뭐 우리 표현으로 하면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네. 때문에 초과 저축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많아서 뭐 소비가 견조하다는 얘기를 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고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뭐 네. 고용이 흔들리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소비를 그렇게 뭐 인프라라든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실은 줄일 수 있는 뭐 이렇게 크게 줄어들지 네.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뭐 저도 사실은 뭐 들은 얘기긴 하지만 이제 인프레 부담 자체가 조금 올 수 있는 이러한 또 임금 상승의 영향이 있는 것들이 최근에 우리나라도 뭐 미국의 유명한 햄버거 가게 와서 난리였던 것 같은데 네. 뭐 미국에서 몇 시간 줄 예, 서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햄버거를 뭐 일반적인 햄버거를 한 세 사람이 가서 먹으면 뭐 10만 원이 100불이 넘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실은 팁이라는 부분이 거의 과거에 비해서 상당 부분 그러니까 네. 주는 거 한 20% 정도 줘야 된다고 하니까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가 위축이 되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네. 세 사람이 햄버거 하나 세 사람이 먹는데 그러네요. 13만 원씩 내고 먹는다는 거는 네. 아무리 돈 많은 사람에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럼요. 부분. 그래서 줄어들긴 할 텐데 그것이 고용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제 소비 둔화가 확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고용이 좀 탄탄하다라는 부분을 좀 저희는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같고요. 제가 아까 그 특히 이제 고용 시장이 흔들리지 않는 요인 중에서 이제 건설 시장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네. 차트를 보면서 좀 하나 네, 제가 좀 또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 이것이 말씀하신 이제 주택 투자의 투자입니다. 네. 근데 여기 좀 꼬리를 약간 들었죠. 네. 이거는 요 정도고. 근데 이제 그 비주택 건설 투자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좋은 상황. 전혀 꺾이지가 않습니다. 저 파란색이요. 예, 예. 그러니까 네. 금리가 올라갔음에도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비주택 건설 투자가 이렇게 좋은 거는 사실은 이제 공정직구하는 부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비주택 건설 투자의 그 커머셜한 오피스도 사실 저게 들어가긴 하죠. 예. 하긴 하지만 예, 예. 지금 그쪽에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공장 짓는 것 때문에 네, 그렇다는 공정직구. 거죠. 예. 예. 또 미국의 어떤 인프라 정책, 그 에너지 관련 정책 뭐 이러한 것들에 그렇죠. 대한 거기다가 돈을 요즘 많이 쓰고 네,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린 거는 뭐 미국의 어떤 경기 아까 뭐 좀 노연이 갈 수 있다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하나는 고용 시장 자체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 뭐 미국 우리가 대표적으로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보면 건설 시장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 경기 자체는 당연히 쉽게 마련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인데 건설 시장 자체가 이렇게 뭐 주택 시장도 조금 고개를 들고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살아난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고용 시장 자체가 탄탄하다라는 측면에서 저 꺾여서 올라가는 시점이 지금 시점이 안 보이는데 5월입니다. 5월에. 금년요? 네, 금년 5월에. 금년 5월이요? 아, 요거요? 아예 저기 파란색으로 네, 있는 거요. 파란색에서 꺾여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바로 그러니까 바로예요? 2000년 20년 후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오렌지 선이 꺾인 건 5월이고. 예, 예, 예. 네, 거기서 네, 이제 네, 조금 네, 올게 예, 고개를 예. 들려고 하는 이 순간이 예, 좀 예, 어린 예, 거여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뭐 말씀하신 소비 경기 뭐 이러한 것들에도 사실은 영향을 좀 주고 있지 않나 좀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그렇네요. 다행스러운 건 사실은 에너지 가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글쎄요, 뭐 저도 이렇게 보면 상당히 그 미국 소비자가 에너지 가격 상당히 민감한 거로 좀 보고 있는 게 그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3불 이하로 떨어지면 3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소비가 상당히 살고 소비 심리가 이제 살아나는 경향이 있고
이게 갤런당 한 4불, 5불 가면 소비가 확 위축되는 지금 경우. 얼마나 하죠? 지금 한 3.5불 내 조금 할 겁니다. 그래서 과거 평균에서 한 50센트만 더 떨어지게 되면 소비 자체가 상당히 더 살아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거 전에 많이 올랐을 때 6불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절반 많이 정도. 내려왔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조금은 이제 물가에도 기여를 하겠지만 네. 전체로 소비 심리라든지 뭐 이러한 쪽에 상당히 좀 기여를 할 수 있어서 아직 뭐 미국 소비가 그러니까 뭐 둔화는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아주 위축될 네. 단계는 아니라고 좀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경제 전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사실 침체가 온다, 네. 약한 침체 정도는 올 거다. 근데 지금은 뭐 골디락스 얘기까지 심지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헷갈립니다. 헷갈리게 지표들이 또 나오고 네. 있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경제에 대한 향후 전망,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까지 어떤 변화를 보고 계세요? 골디락스 표현은 사실은 저는 잘 안 써요. 네. 그런 바나. 네. 골디락스라고 하면 상당히 정말 그 좋은 국면일 것 같은데 그거는 제 기억으로는 거의 90년대 후반 정도가 미국의 골디락스. 그 용어가 원래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있고 뭐. 이 주가가 항상 탄탄하게 오를 때 보면 항상 골디락스 얘기가 되게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네, 뭐 먹기 근데 좋은 스프. 지금은 그렇게 뭐 결국 물가는 뜨거운 상황이니까요. 아직 골디락스로 표현을 물가 쓰기는 때문에. 경기 자체도 올해 뭐 미국 경기가 버틴다 하지만 사실은 1%대 초반의 성장률을 골디락스로 표현하기는 사실은 조금 어려워. 그러니까 물가나 성장률이 한 다 2%대라고 하면 정말 골디락스라고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물가는 약간 뜨겁고 약간 경기는 약간 차가워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골디락스 표현을 좀 쓰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여하튼 뭐 말씀드린 대로 뭐 그러한 골디락스는 아니더라도 여하튼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는 잘 버티고 있다. 그것은 아무래도 저는 뭐 이런 말씀 기술의 힘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기술의 네, 기술 네, 우리가 얘기하는 맞네요. 이제 그래서 뭐 저도 요새 그 과거 70년대 뭐 니프티 피프티라고 해서 뭐 50개 네. 주식이 결국은 이제 네. 장을 어떤 그러한 국면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하튼 미국이 조금 잃어버렸던 패권 자체를 이번 그 뭐 팬데믹 이후에 여러 가지 기술 혁신을 통해서 찾아오는 과정이 결국 미국의 어떤 성장 자체를 계속 이끌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성장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하반기에 성장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야. 오히려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낮을 수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침체는 피할 수 있고 만약 위기가 온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년 초 이후가 되면은 조금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지난번 FOMC 그날 제가 와서 말씀드린 것 중에 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저는 안 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틀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게 그때 와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국채금리가 그때 떨어져야 된다. 네. 국채금리 하반 경직성 자체가 상당히 강하게 되면 이게 경기나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국채금리 엄청 올랐습니다. 네, 지금 국채금리가 네. 지금 10년물이 3.9%까지 가서 네. 부어가니까 거의 예. 4%대를 이제 네. 거라고 하셔서 이러한 그 금리의 하반 경직성 자체가 하반기에도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내년 초 이후 들어가서는 사실은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러한 그 상업용 부동산의 그 대출된 것들이 차환을 하고 뭐 이러한 것들로 이제 그렇죠. 버텨 나가고 있는데 그게 공실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커지면 계속되면. 예, 더 커지면 이제 낮아빠질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지방은행들의 또 다른 어떤 위기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 최근 SVB 사태의 원인이 됐던 게 아무래도 그 은행들이 갖고 있는 유가증권의 손실이었는데 사실 그것이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안 들어지죠. 예, 금리가 이렇게 되면 손실 자체가 안 줄어드는 부분이죠. 10년짜리 국채가요. 제 기억에 3월 달에 4.1%였거든요. 근데 그때 SBB 났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돼가니까 지금 뭐 막투마켓이 비슷해졌겠네요. 예, 그래서 여기서 미국이 정말 금리를 한 차례 뭐 7월에 올리고 끝나면 다행인데 또 언제 올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정고점 수준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다라고 보면 네. 그 리스크 자체는 올해보다는 사실은 내년에 내년이다. 넘어가면서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있어서 오히려 내년에 성장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조금은 더 커질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컨센서스를 보더라도 올해보다 내년에 성장률이 더 낮은. 그러니까 지금 FOMC 그 전망치를 보면 올해 1.0이고 내년이 아마 0.8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정도로 내년에 성장 모멘텀 자체가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사실은 이제 신용에 대한 위기를 자칫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것이 아마 연준이 결국 두 번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쉽지 않은 단계일 수도 있는 그러한 어떤 잠재적인 리스크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네요. 네. 모래에 문제 없으면 올해